강물을 보라. 상류에서는 바위에 부딪히며 거세게 흐르지만 하류로 갈수록 잔잔해진다. 억지로 빠르게 흐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 바다로 향할 뿐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60년을 살아온 지금 여전히 바위에 부딪히며 급류를 헤쳐나가려 하는가?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인생사 별거 없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달을 때가 된 것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큰일이라는 것들이 결국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편하다고 했다. 60세가 넘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성취가 아니다. 진정한 놀이, 진정한 자유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놀이의 진정한 의미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놀이를 게으름과 혼동한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손주를 봐야 하고 자식을 도와야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라 이제는 그냥 놀아도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는가?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놀았다. 그것이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놀이였다. 좋아서 하는 것, 의무가 아닌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진정한 놀이다. 당신은 평생 의무를 다했다.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을 키웠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충분하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차례다. 그것이 바둑이든 낚시든 산책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다.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놀이다. 두 번째, 인생사가 별거 아니라는 깨달음에 대해 말하겠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인다. 승진, 돈, 명예, 체면. 그러나 60을 넘기면 보인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별거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선시대 재상 황희는 90세까지 살았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70년 공명이 한바탕 꿈이로구나. 정승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꿈이라 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도 마찬가지다. 중요해 보였지만 결국 한바탕 꿈이다. 이 깨달음이 허무한가? 아니라. 이것은 해방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지킬 것도 쌓을 것도 없다. 잃을 것도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당신은 지금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는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그만하라.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60년을 살아온 것 자체가 증명이다. 세 번째, 체면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으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체면이다. 체면이 당신을 올가맨다. 손주 앞에서 할아버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체면, 자식 앞에서 부모답게 있어야 한다는 체면, 친구들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체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체면을 버렸다. 죄인의 몸으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했다. 정승의 아들이 문인이 학자가 말이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체면을 버리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제 괜찮은 척하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 손주 봐주기 힘들면 거절하라. 자식의 부탁이 부담스러우면 말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상관없다.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당신이 책임질 것은 오직 당신의 남은 인생뿐이다. 네 번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말하겠다. 60이 넘으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낀다. 맞다. 시간은 더 빨리 간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여전히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가? 자식에게 전화하고 손주를 챙기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하루가 간다. 당신의 시간이 없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 조선시대 문인 이덕무는 말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천금을 잃는 것보다 아깝다. 60 넘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가? 매일이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남에게 주지 마라. 오늘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써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영역이다. 5번째, 관계에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60이 넘으면 관계가 변한다. 자식은 독립했고 친구는 줄어들고 배우자와의 시간이 늘어난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을 발견했다. 관계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자신이 보였다. 당신도 이제 관계를 줄여라.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매일 전화하는 자식보다 가끔 만나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자식이 낫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60이 넘으면 더욱 그렇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써라. 나머지는 정리하라. 미안해할 필요 없다. 당신의 삶이 우선이다. 6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조언이다. 60이 넘으면 모두가 건강을 이야기한다. 운동하라, 영양제 먹어라, 병원 가라.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건강에 집착하지는 마라.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병을 앓았다. 열악한 환경, 부족한 음식, 정신적 고통. 그러나 그는 건강에 집착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매일 1시간씩 운동하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10분 산책도 충분하다. 건강식만 먹으라는 말에 죄책감 느끼지 마라. 가끔 좋아하는 음식 먹어도 된다. 건강은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이다. 순서를 바꾸지 마라.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마라. 7번째,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60이 넘으면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연금으로 충분할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이 끝이 없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가난했다. 정약용도 유배 후 재산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가난해도 즐거울 수 있다. 부자라도 근심할 수 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나 필요한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60이 넘으면 쓸 데가 별로 없다. 여행? 이제 멀리 가기도 힘들다. 옷? 이제 멋내기도 귀찮다. 음식? 많이 먹지도 못한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마라. 모아봤자 자식 주거나 병원비로 나간다. 대신 지금 쓰라. 하고 싶은 것에 쓰라.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8번째, 과거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60이 넘으면 과거가 자주 떠오른다. 후회되는 일들, 잘못된 선택들, 놓친 기회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바꿀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되기 전을 후회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했다. 당신도 과거를 놓아라.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멈춰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을 판단하지 마라. 불공평하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 9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이다. 60이 넘으면 미래가 불안하다. 얼마나 더 살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까? 걱정이 꼬리를 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언제 풀려날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에 충실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10년 후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오늘 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합리적이다. 보험에 들고 저축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 그러나 걱정은 쓸데없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10번째, 욕심을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어서도 욕심은 남아있다. 손주가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자신이 인정받길 바란다. 이 욕심이 당신을 괴롭힌다. 정약용은 말했다. 욕심을 줄이면 근심이 줄어든다. 간단한 진리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손주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식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 괜찮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해방이다. 원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자유롭다. 11번째,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말하겠다. 아이러니하게 들리는가?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말이 60이 넘으면 자식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다. 외로우니 자주 연락하고 심심하니 자주 만나려 하고 불안하니 자주 확인한다. 그러나 자식에게도 삶이 있다. 당신의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줄 수 없다. 정약용은 자식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다. 가족이라도 결국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는 편지로 소식을 전했지만 집착하지 않았다. 자식의 삶을 인정했다. 당신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 매일 전화하지 마라. 매주 만나려 하지 마라. 당신의 삶을 자식 중심으로 돌리지 마라. 자식은 당신의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날 때,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연락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 12번째,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으면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자식은 떠났고 일도 줄어들고 둘만 남았다. 이 시간이 어색한가? 불편한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매일 얼굴을 보니 어색하다. 대화할 거리도 없고 함께할 것도 애매하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정약용은 아내와 떨어져 지내며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편지에서 그리움을 토로하고 일상을 공유했다. 거리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배우자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안 보인다. 가끔은 거리를 두라. 각자의 시간을 가져라. 배우자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 당신도 배우자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 함께 있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라. 60이 넘어 배우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매일 그 선택을 새롭게 하라. 13번째, 취미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겠다. 60이 넘으면 취미가 필수다. 일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순수하게 즐기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시를 썼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좋아서 했다. 그 시가 후대에 전해졌지만 그것은 부산물이다. 그는 그저 즐겼을 뿐이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없다면 찾아라. 늦지 않았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정원을 가꿔도 좋다. 잘하지 못해도 된다. 즐기면 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걸 해서 뭐하나? 대답하지 마라. 대답할 필요 없다. 좋아서 하는 것에 이유가 필요한가? 취미는 생산성과 무관하다. 그저 즐거움이면 충분하다. 14번째,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겠다. 평생 당신은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며느리, 사위. 수많은 역할이 당신을 규정했다.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라. 60이 넘으면 역할이 줄어든다.
퇴직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사회적 위치도 약해진다. 이것을 상실로 보는가? 아니다. 이것은 해방이다. 정약용은 유배되며 모든 역할을 잃었다. 관직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역할이 아닌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당신도 이제 역할 없이 살아라.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당신으로, 직함 없이, 지위 없이, 오롯이 당신으로 존재하라. 역할은 가면이다.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다. 이제 가면을 벗어라. 진짜 얼굴을 보여줘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자라도, 약해도 괜찮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15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으면 죽음이 가까워진다. 두렵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예감했다. 언제 죽을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 일을 했다. 오늘을 살았다. 당신도 죽음을 인정하라.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죽는다. 이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소중해진다. 매일이 선물로 보인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필요하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를 계획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오늘 화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관 속에 가져갈 수 없는데? 16번째, 감사하는 삶에 대해 말하겠다. 60이 넘으면 불평이 많아진다. 몸은 아프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기운은 없다. 불평할 이유는 많다. 그러나 불평하면 더 불행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무엇에 감사했을까? 생명에 감사했다. 살아있음에, 글을 쓸 수 있음에, 제자를 가르칠 수 있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 당신은 무엇에 감사하는가? 60년을 살았다. 기적이다. 자식을 키웠다. 대단한 일이다. 오늘도 눈을 떴다. 축복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다. 같은 상황도 감사로 보면 축복이고 불평으로 보면 저주다. 당신이 선택하라. 불행한 노년을 살 것인가? 감사한 노년을 살 것인가?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 3가지씩.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잠을 잘 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17번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으면 용서해야 할 사람이 많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실망시킨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당신을 갉아먹는다.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원망에 빠지지 않았다. 원망은 자신을 해칠 뿐 상대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고통받는다.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용서하라.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해야 한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기억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평생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일들. 자신을 용서하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18번째, 고독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60이 넘으면 외롭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배우자도 자기 세계가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정약용은 18년간 혼자였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도 없이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였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즐겨라.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음악을 듣는다. 외롭지 않다. 자신과 함께 있다. 가장 오래된 친구, 가장 오래 함께할 친구와 함께 있다. 19번째, 단순함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60이 넘으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한 것은 피곤하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순하게 살았다. 화려한 것도 복잡한 것도 없었다. 책과 붓, 종이만 있으면 됐다. 단순함 속에서 깊이를 찾았다. 당신의 삶도 단순하게 만들어라. 물건을 줄여라. 관계를 줄여라. 약속을 줄여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라. 물건이 많으면 관리가 힘들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 서랍에 쓰지 않는 물건. 버려라.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관계도 단순하게. 10명과 얕게 사귀기보다 3명과 깊게 사귀는 것이 낫다. 매일 10명에게 연락하려 애쓰지 마라. 일주일에 1명과 진심으로 대화하라. 약속도 줄여라. 매일 밖에 나갈 필요 없다. 집에 있어도 된다.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단순한 삶이 평화로운 삶이다. 20번째, 지혜로운 노년의 의미를 정리하겠다. 지혜로운 노년은 무엇인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무엇을 얻었는가? 명예? 재산? 아니다. 평화를 얻었다. 자신과 화해했고 세상과 화해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당신도 평화를 추구하라.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평화. 마음이 편안한 것, 잠이 잘 오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지혜로운 노년은 조용하다. 과시하지 않는다.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을 뿐이다. 나무처럼 산처럼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다. 이제는 쉴 때다. 경쟁도 비교도 증명도 필요 없다. 그냥 있으면 된다. 숨 쉬고 밥 먹고 웃고 자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인생사 별거 없다. 정말 별거 없다. 60년을 살며 쌓아온 것들, 이루려 했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픈 일은 아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별거 아니니 무겁지 않다. 별거 아니니 두렵지 않다. 별거 아니니 자유롭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18년 만이었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기쁨? 안도? 아마도 담담함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별거 아니라는 담담함. 당신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이제 놀아라. 진짜 놀이를 시작하라. 의무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것을 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체면 버리고 욕심 버리고 집착 버려라.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날 수 있다. 6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이제 가볍게 날아가라. 강물은 바다로 간다. 저항하지 않는다. 바위가 막으면 돌아가고 언덕이 막으면 고이고 평지를 만나면 펼쳐진다. 자연스럽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라. 억지로 빠르게 가려 하지 말고 억지로 높은 곳을 향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이다. 정약용이 남긴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당신도 이제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라. 흐르고 날아가라. 붙잡지 말고 놓아주라. 인생사 별거 없다. 그러니 그냥 놀며 살아라.